중세시대 사람들은 양파를 엄청 귀하게 여겼어요. 그 시대에선 양파로 집세를 낼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임대사무소에서 양파를 대금으로 받을 거란 기대는 지금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밤에 양파를 침대 근처에 두는 거예요.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치료법이 있습니다. 양파를 4등분해서 침대 근처에 두면 기침이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심지어 양파가 감기와 독감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1900년대 초에 한 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양파를 추천했고, 지역의 다른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동안 이 환자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냈죠. 이 아이디어는 소위 더러운 공기를 흡수한다는 양파의 항균 특성에서 나온 거예요.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 치료법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침실에서 양파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파를 독특한 발 해독제로 사용해요. 양파를 썰어서 발바닥에 하나씩 놔두고 밤새 제자리에 있도록 양말을 신으세요. 분명 양파는 발을 통해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또는 밤에 발이 너무 차갑진 않으세요? 생 양파를 발가락에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 따뜻한 양말을 신고 이불 밑으로 들어가 양파의 마법이 효과를 발휘하게 놔두세요. 그럼 얇아지고 있는 머리카락과 탈모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양파즙의 힘으로, 더 정확하게는 그 안에 들어있는 황이죠, 머리카락의 성장이 자극되고 섹시한 머리뿌리의 힘을 강화해준다고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바로 그 황은 햇볕에 탄 것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한 부분을 빠뜨렸다고 해봅시다. 양파를 짚고 잘라서 환부에 바르세요. 짠! 알로에베라 젤리가 다 떨어졌을 때 즉 효약이죠. 양파에 들어있는 황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기도 해요. 콜라겐은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필수품이에요. 주름과 가는 선을 팽창시키기 위한 피부 밑에 풍선처럼 작용하죠. 많은 스킨케어 제품에서 보시겠지만 여태 주방에 있었네요. 또 양파는 수면을 촉진시켜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는 특정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하면 윈윈이죠. 만약 생양파를 썰어 침대 근처에 두면 양질의 수면 할 거라고 확신해도 돼요. 제 생각엔 아무도 여러분 가까이 가지 않아서일 거예요. 네, 양파는 반려동물을 훈련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약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가 여러분의 귀중한 것이나 카펫을 망친다면 손상된 곳에 양파를 문지르세요. 고양이와 개 모두 그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해선 안 되는 짓을 반복하는 걸 막아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좋은 요령은 침대 근처에 양파 조각 한 그릇만으로도 밤의 모기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 진딧물, 당근파리 같은 다른 곤충들도 이 냄새를 피해요. 자, 소름 끼치게 기어다니는 침입자가 없는 방이에요. 그리고 그릇 수법이 안 통해서 모기 중 하나가 여러분을 물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릇에 있는 양파를 하나 집어서 물린 곳에 문지르세요. 양파의 항염증 성분이 가려움, 붓기, 그리고 타는 듯한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건데요. 이 톡 쏘는 듯한 야채는 방에서 악취를 없앨 수 있어요. 그게 퀴퀴한 냄새든 새 페인트 냄새든 말이에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양파 자체 냄새도 중화시킬 거예요. 양파는 훌륭한 세정제 역할도 해요. 간단하게 양파를 잘라서 더럽고 얼룩이 줄줄이 나 있는 창문에 문지르세요. 다음번에 세제가 다 떨어졌을 때 기억하세요. 그러는 동안 어서 집에 있는 모든 유리 표면들을 닦으세요. 가장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더러워진 유리잔을 썬 양파로 문지른 후 베이킹소다와 물로 이루어진 반죽을 사용해서 냄새를 중화시키세요. 마지막 단계, 오래된 신문지로 얼룩이 줄줄이 나 있는 것을 제거하세요. 양파는 다림 위에 그을린 자국도 없앨 수 있어요. 양파를 썰어 얼룩에 바르기만 하면 그을린 자국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방에 녹 자국이 있는 금속 침대 틀이나 다른 금속 물체가 있다면 얇게 썬 양파를 바르세요. 양파가 기적을 일으키게 몇 초 동안 양파를 떼지 마세요. 그런 다음 가만히 앉아서 녹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밑을 보세요. 신발이 더럽네요. 가서 양파를 썰어 신발에 몇 분 동안 문지르세요. 진흙과 풀 얼룩을 쉽게 제거해 줄 거예요. 마지막엔 젖은 천을 사용해 잔여물을 닦아내세요. 좋아요. 양파는 집안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제인 것 같네요. 하지만 양파만이 아니에요. 부엌에는 여러분의 집안일을 시군죽 먹기로 만들어줄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쥐를 쫓기 위해 박하잎을 침실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놔두기도 합니다. 오이 조각들은 필요한 눈의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오이 껍질은 개미를 저지하는 역할도 해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거미를 막는 데는 마늘이 최고예요. 마늘을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홈메이드 스프레이예요. 존벌레는 집을 사정없이 망가뜨리죠. 만약 침실로 들어온다면 옷, 카펫, 커튼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을 막기 위해 근처에 계피를 두세요. 나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날 큰 시험이나 회의가 있다면 그 계피를 들고 가세요. 시험을 위해 공부하거나 연설을 암기하는 동안 계피 막대를 씹어먹으면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집에서 바퀴벌레와 대면하게 됐다면 서둘러야 할 때예요. 방에 월계수 잎을 좀 뿌려요. 바퀴벌레는 이 냄새를 싫어해요. 으깨면 향이 더 강해지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으깬 박한잎과 생마늘 한쪽의 냄새는 바퀴벌레를 여러분 집 멀리까지 쫓아낼 거예요. 청소용품에 관해서라면 양파와 같이 감귤 껍질은 용도가 다양해요. 이것은 황동, 구리, 그리고 어떤 비철 금속에 광택을 내주고 예쁘게 반짝거리게 해주죠. 말이 나와서 그런데 구두약이 다 떨어졌다면 바나나 껍질 안쪽으로 신발을 문질러 보세요.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바나나 껍질은 또한 식물들에게 건강한 광택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해요. 식물 애호가들을 위한 또 다른 좋은 팁이에요. 다 쓴 티백 버리지 마세요. 티백에서 젖은 잎을 꺼내 흙 위에 뿌리세요. 갈아낸 찻잎은 천연 비료가 되거든요. 신선한 허브를 심는 것은 숨을 자연스럽게 상쾌하게 함으로써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슬리, 박하, 로즈마리 또는 사철쑥 잔가지를 침대 옆에 둬요.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 입냄새를 잽싸게 없애버리죠. 좋네요. 만약 모공이 너무 커 보인다면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얼굴에 즙이 많은 부분을 문지르세요. 15분 정도 놔둔 후 자연물을 씻어내세요. 모공을 줄이는 것 외에도 토마토는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 덕분에 천연 피부 미백제랍니다. 바질 식물에 있는 리날롤이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몇몇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로즈마리 잔가지 또한 침대 옆에 놔두면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유용해요. 여기 이상한 게 있는데요. 감자 껍질을 20분 동안 끓이면 천연 염색약이 만들어져요. 흰머리를 가리거나 머리카락에 약간의 윤기를 더해줄 수 있어요. 머리에 물을 붓기 전에 먼저 식히도록 하세요. 아 뜨거! 또 생감자 조각은 다크서클을 희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니아신은 피부를 환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머리맡에 사과를 놔두는 것 같아요. 풋 사과 냄새가 두통을 완화시켜준다는 걸 알면 저라도 매일 놔둘 것 같아요. 또 여기 시도해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다음에 복근 운동이나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무릎 사이에 사과를 끼워보세요. 그렇게 하면 복근 운동하는 동안 허벅지 안쪽 근육도 운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운동이 안 맞는다면 여기 재미있는 DIY 프로젝트가 있어요. 사과를 파내서 캔들 홀더로 사용해보세요. 아름다운 가을 장식이 되죠? 적어도 썩기 전까진 말이에요. 화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이 화장할 때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여기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기막힌 미용의식과 유행을 소개합니다. 과거에 아름다워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로마인들은 건강에 좋은 유기농 화장품과 함께 독성이 있는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화학물질이 해롭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한 3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사였어요. 위험한 화학물질의 혼합이었죠. 이 물질은 붉은 황화 수은과 붉은 납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블러쉬로 진사를 발랐어요. 다행히도 고대 그리스인의 여성들은 이 끔찍한 물질에 대한 유기적인 대안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장미꽃잎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스킨케어 제품으로 인한 수은 중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면 놀라실 거예요. 메이크업 루틴에 추가한 2번째 사악한 성분은 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독성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복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미용 제품 중 하나였고 중동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되었죠. 클레오파트라를 상상할 때 아마도 극적인 눈 화장을 떠올리실 거예요. 콜 아이라이너를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콜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화장품과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콜이 영적이고 의학적인 이점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 검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고 확신했죠. 게다가 이집트의 신 호루스와 그의 매 눈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고 악령과 라와 같은 다른 신들의 분노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콜을 아이라이너로 사용하지 않아요. 비록 인도와 같은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미백용품을 여러 번 언급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명과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피부가 백목처럼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인들은 라틴어로 납설탕을 의미하는 세루사라고 불리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얼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고 싶어 했어요. 일부 로마인들은 이 위험한 미백제를 사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분필가루였죠. 확실히 훨씬 더 안전한 대안이었어요. 납은 극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피부 파열과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그것을 미용 시술에 사용했어요. 염색약으로도 사용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납으로 만든 요리 도구가 장기적으로 중독을 일으켰고 이것이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하얀 피부는 모두가 원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에 흰 납과 식초를 발랐어요. 이 혼합물은 피부가 벗겨지게 했습니다. 주근깨를 제거하기 위해 납 황산염을 발랐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루틴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했죠. 피부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갖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결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제품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피부 건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무언가를 가리려고 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만약 고대 그리스에 살았다면 눈썹을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 눈썹은 사람들이 원하는 미용 기준의 일부였어요. 프리다 칼로의 상징적인 눈썹처럼 말이죠. 일자 눈썹을 가진 사람들은 순수하고 지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자 눈썹이 없는 여자들은 염소털을 염색해서 눈썹을 이어주는 데 사용했어요. 과거의 미의 기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위해 아시아의 몇 가지 전통을 살펴볼게요. 중국의 전족 관습부터 시작해보죠. 중국에서는 작은 발,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작은 발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 관습은 약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당국은 1912년에 공식적으로 이 관행을 금지했어요. 그렇다면 이 관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신부는 7cm의 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지켜졌고 여성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의 발을 묶어야 했습니다. 발을 묶는 건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꽉 감아놓은 발의 뼈는 자연적으로 적절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성인의 발은 매우 작고 원래의 발 모양과 달랐죠. 자, 이제 발에서 손으로 이동해요. 패션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기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귀족들은 25cm에 이르는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긴 손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손가락을 쥐거나 머리를 빗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도와줄 하인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특별한 손톱 액세서리를 착용했는데 사고로부터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손톱 우리처럼 보여요. 이 손톱 보호대는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 주인이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검은 이빨이 유행하던 당시 일본으로 이동해 볼게요. 치아를 검게 만드는 습관은 오하구로라고 불립니다. 성숙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치아를 검게 만드는 이 용액에는 철가루, 식초, 차, 그리고 다른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혼합물은 치아에 영구적인 얼룩이나 손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혁명 이전 프랑스에서 정맥을 강조했다면 관심의 중심이 됐을 거예요. 파란색 핏줄은 고귀함의 상징이자 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 여성들은 손에 있는 정맥의 윤곽을 색칠하기 위해 파란색 연필을 사용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아마도 얼굴을 하얗고 유령처럼 칠한 유행의 선구자였을 거예요. 아까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다양한 시대에 걸쳐 하얀 화장으로 얼굴을 뒤덮었어요. 하지만 19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소 웨이퍼를 사용했습니다.
비소는 몸 안의 적혈구를 없앱니다. 결과적으로 더 하얀 피부를 갖게 되죠. 하지만 완벽히 창백한 피부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내부 출혈, 탈모, 실명, 그리고 다른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결핵 환자룩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결핵은 붉은 입술, 가는 허리, 그리고 창백한 피부를 갖게 했죠. 질병을 낭만화시키다니 이해가 안 돼요. 벨라도나라는 독식물이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자를 의미하죠. 여성들은 동공을 확장시켜 눈을 더 어둡고 표현력이 있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어요. 거기서 식물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넓은 이마는 중세시대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속눈썹과 눈썹을 뽑았어요. 또한 앞머리를 뽑아서 헤어라인이 더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넓은 이마는 아기를 닮은 모습을 상기시켰고 아기들은 순수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죠. 행동도 아기처럼 하지는 않았겠죠? 다음은 전혀 미용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 퀴리는 1898년에 방사선을 발견했어요. 이 발명품은 의학계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이 발견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품에 방사선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일부 회사들은 방사능 크림, 비누, 그리고 미용 제품을 광고했어요. 믿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광고에 사용된 문구는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광택이 나는 에너지 등이었어요. 방사성 물질로 빛이 났겠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한때는 인조 속눈썹을 눈꺼풀에 꿰매기도 했어요. 18세기와 19세기의 코르셋은 너무 꽉 껴서 여성의 골격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우리에게 이상하고 잔인하게 보이지만 관습, 전통, 인식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마도 100년 후에 사람들은 현재를 돌아보고 21세기 미용 관행에 대해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유행을 따라본 적이 있나요? 과거에 소름 끼치는 뷰티 트렌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병통치약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호박은 면역체계, 눈, 머리카락 그리고 심장에 좋습니다. 불면증 있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커다란 오렌지색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면역체계를 강화시킵니다. 호박은 당근과 매우 비슷해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건 눈에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의 노출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만약 한 달 동안 매일 약간의 호박을 먹는다면 머리카락이 전보다 더 밝게 윤이 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과일이 어떤 헤어 마스크보다 효과가 뛰어난 필수 미네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사람들에게도 호박은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가 아니라 씨앗이요. 호박씨는 트립토판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 호르몬 중 하나인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세로토닌은 나중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아몬드를 몇 알만 먹어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몬드에는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요. 다양한 종류의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겨울에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지 마세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8개나 10개 이상은 먹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조금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겨울에 감기와 독감에 자주 걸리는 편이라면 당근을 드세요. 호박처럼 당근은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면역체계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죠. 하지만 눈이 좋아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당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시력이 마법처럼 완벽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건 그냥 미신에 불과해요. 하지만 시력을 좋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산화 방지제는 해로운 빛으로부터 여러분의 눈을 보호합니다. 파스타 없이 살 수 없다면 글쎄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첫째, 파스타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게다가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간식을 자주 먹는 걸 막아줍니다. 자, 이제 확실히 해롭지 않은지 보려면 파스타 소스로 확인해보세요. 마요네즈가 없는 버전을 선택하고 파스타가 통곡물인지 확인하세요.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정크푸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팝콘은 섬유질로 가득 차 있고 포만감을 주고 장에 좋습니다. 소화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영화를 볼 때 흔히 즐기는 이 간식은 뱃살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팝콘은 칼로리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팝콘은 놀라운 스트레스 해소제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게 만드는 일은 세포의 수준에서도 몸을 파괴합니다. 팝콘에 들어있는 황산화제는 그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소금과 버터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팝콘은 좀 싱겁게 먹는 게 좋아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면 살을 빼는 맛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핫소스를 사용하세요. 핫소스는 좋아하는 맛을 더하고 식욕을 억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은 캡사이신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핫소스가 함유하고 있는 화학 혼합물이죠. 이 화합물은 주로 고추에서 발견됩니다. 그건 우리 몸의 배고픔 호르몬 그렐린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동시에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와, 일석이조네요. 쿠민이나 강황과 같은 향신료는 생각했던 것보다 건강에 더 좋습니다. 강황은 강력한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쿠민은 또한 나쁜 박테리아를 물리치고 심장 건강에 매우 좋아요. 비록 코코넛 오일에 나쁜 포화지방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건 쉽게 소화됩니다. 그리고 오일 자체는 체중과 에너지 수준에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몸이 지방을 연소로 돕고 두뇌에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머리카락과 피부에 이로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얼굴에 문지르거나 머리카락 전체의 뿌리부터 끝까지 문지르세요. 수분 공급에 좋아요. M&M 초콜릿은 건강한 간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파란색은 마법의 힘이 있어요. 파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색소는 Brilliant Blue G라고 부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 색이 척추 부상으로 인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물질이 회복 과정을 더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땅콩 버터 샌드위치는 어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땅콩 버터의 표준 1인분인 2테이블스푼에는 3g의 포화지방, 이건 혈관을 막는 나쁜 지방이에요. 그리고 약 12g의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이에요.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도 같은 비율이에요. 더 건강해지려면 무염 땅콩 버터를 통곡물 빵에 발라 드세요. 일반 버터는 나쁜 지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A, D, E, K와 같은 중요한 비타민을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살찌는 게 걱정이라면 휘핑 버터를 선택하세요. 칼로리가 더 적어요. 케첩에는 일반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점이 가득합니다. 심장에도 좋고 스트레스와 싸우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네, 그 마법 같은 항산화제예요. 가능하면 유기농 케첩을 골라보세요. 더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자연 재배 토마토로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스페인에서 최근 연구한 결과 그렇게 밝혀졌어요. 세계의 선도적인 토마토 생산자 중 하나가 한 연구니까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사과 사이다 식초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게다가 혈당도 낮춥니다. 사과 사이다 식초는 식품을 자연적으로 보존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해로운 박테리아를 물리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식초가 피부를 맑고 윤기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고구마는 달긴 하지만 칼로리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철분, 구리, 칼륨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6는 몸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매일 권장 비타민 A 양의 120%를 얻게 됩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체계에 매우 중요해요. 고구마는 또한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안색을 개선하는 데도 좋습니다. 박테리아와 음식은 보통 상극입니다. 네, 냉장고에서 채소가 썩는 건 박테리아 때문이죠. 제가 봤어요. 하지만 사워크라우트에서 그들은 완벽한 짝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소화를 위해 약간의 박테리아가 필요하지만 올바른 종류의 박테리아여야 합니다. 사워크라우트는 장에서 나쁜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고 소화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아침에 먹는 에그 스크램블은 사실 슈퍼푸드의 일종이에요. 계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삶아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계란을 삶으면 튀기거나 스크램블하는 것보다 단백질은 더 많고 칼로리는 더 적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현미를 선택하세요. 흰쌀이 가공되면 껍질이 벗겨지고 쌀이 윤이 납니다. 불행히도 비타민 B가 최대 80%까지 손실될 수 있어요. 다른 비타민도요. 게다가 현미밥은 섬유질이 더 많기 때문에 식사 시간 사이에 기분을 상쾌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어리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슘이 많고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적어요.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벌크업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정어리를 드세요.
그나저나 혈액순환도 개선합니다.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생선은 멸치입니다. 단백질, 칼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다른 큰 생선들처럼요. 다음에는 엔초비 피자를 시키세요. 2주 동안 매일 마시는 홍차나 커피를 루이보스로 대체해보세요. 이는 홍차를 만들 때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강한 심장과 건강한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카페인에 나쁜 반응을 보인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루이보스 차는 카페인이 없어요. 보너스로 칼로리가 0이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만약 닭고기의 검은색 살 부분을 피해왔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물론 흰살 부분이 건강에 좋은 선택이라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색 살 부분에는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닭다리나 칠면조 다리살에도 아미노산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좋은 신진대사와 소화를 위해 필수죠. 귀리에는 온갖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한 체중 감량에도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여러분을 활기차고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다른 곡물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요. 요컨대 오트밀은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토마토는 샐러드와 얼굴 모두에 좋습니다. 진짜요. 토마토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각질을 제거하며 심지어 그리 심하지 않은 햇볕에 탄 피부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풍부한 비타민C 덕분에 토마토는 노화 방지 성질도 있어요. 토마토로 만든 얼음을 매일 문지르면 피부가 조여지고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토마토 소스도 만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얼굴털은 지저분해 보이고 제거하기에 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토마토가 이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쪽집게로 뽑는 대신 다음 혼합물을 사용해보세요. 2큰술의 토마토 퓨레와 같은 양의 쌀가루에 1큰술의 꿀을 섞으세요. 털에 이 반죽을 바르고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질러줍니다. 이 방법은 피부 화이트닝도 도와줍니다. 토마토는 햇볕에 탄 피부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햇볕에 탄 부위를 토마토와 꿀로 문지른 후 15분에서 2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러고 나서 헹구세요. 이 두 성분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항균성 성질이 있어요. 바로 손상된 피부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립스크럽은 종종 작은 패키지에 비싼 값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니 설탕 1큰술, 레몬 반큰술, 꿀 반큰술로 집에서 DIY 스크럽을 만들어 보세요. 농도가 균일하도록 완전히 잘 섞으세요. 입술에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어떤 립스틱이든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건 아이스티에 넣을 수 있어요. 꿀 알레르기가 있다면 대신 입술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면 됩니다. 더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원한다면 흑설탕을 오트밀로 대체해도 좋아요. 항균 효과를 원한다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더하세요. 다른 좋은 보충제로는 추가 영양 보충을 위한 아몬드 오일, 입술에 약간 분홍빛의 색상을 더하고 싶다면 비트루트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벤더 오일은 머리카락에도 좋습니다. 심지어 계절성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샴푸나 헤어 컨디셔너에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곧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샴푸병에 직접 오일을 넣지는 마세요. 그러면 오일이 분리될 거예요. 그리고 두피에 직접 문지르지도 마세요. 샴푸와 오일을 손바닥에 함께 섞은 후에 사용하세요. 티트리 오일을 샴푸에 첨가하여 천연적인 방법으로 비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치료법이 있어요. 알로에베라 주스와 약간의 액체 비타민 E를 함께 섞어서 모근에 직접 바를 수도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평소와 같이 머리를 감으세요. 강황은 DIY 페이스 마스크로 아주 좋아요. 요거트나 우유에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강황은 사실 특정 건강 문제에 효과가 좋습니다. 흉터가 희미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특히 여드름 흉터에 좋아요. 민트와 레몬은 차로 완벽하게 어울리지만 넓은 모공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민트가루와 레몬 주스를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모공이 눈에 띄게 넓어진 부위에 발라줍니다. 20분 정도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됩니다. 으깬 바나나는 갈라진 발 뒤꿈치에 효과 만점입니다.
바나나 1개를 발뒤꿈치에 바르고 10분 정도 놔두세요. 발뒤꿈치를 부드럽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구강세척제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구강세척제를 욕조에 붓고 발을 약 45분간 담그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그러면 발에서 악취도 나지 않을 거예요. 바나나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각질을 제거하고 모공을 청소하는데 아주 좋아요. 껍질의 안쪽 부분을 피부에 직접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 정도 잔여물을 얼굴에 남겨두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얼굴이 매끈매끈해질 거예요. 비타민C 부족, 태양 과다 노출, 건조함, 특히 수면 부족은 눈 밑 다크서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컨실러로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글리세린, 장미수, 그리고 레몬즙은 다크서클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리세린 2큰술, 장미수 1큰술, 레몬즙 1큰술을 섞어 화장솜으로 눈 바로 밑에 발라줍니다. 몇 분 동안 그 부위를 마사지한 후 밤사이 그대로 놔두세요. 아침에 헹구세요. 원래 머리카락 색깔이 밝지만 좀 더 가볍게 하려면 탈색을 할 필요는 없어요. 꿀과 계피로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꿀에는 과산화수소가 함유되어 있고 계피는 그것을 활성화시킵니다. 백금색 머리카락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 혼합물로 그래도 2톤 정도 더 밝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풍성하고 어두운 머리색을 원한다면 커피 마스크를 써보세요. 진하게 커피를 새로 내려서 머리에 직접 바르세요. 물론 먼저 식혀야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헤어 컨디셔너와 섞어도 됩니다. 코코아도 머리색을 진하게 하는데 효과가 좋아요. 샴푸병 반을 코코아로 채우세요. 머리카락 색이 더 짙어지고 게다가 냄새도 아주 좋아요. 또한 영양 공급에 매우 좋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좀 더 빨리 자라게 해줍니다. 감자는 여드름이 남긴 색소 침착을 밝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감자 껍질을 벗기고 간 다음 감자즙을 짜내세요. 즙을 면봉으로 없애고자 하는 색소 침착 부위에 모두 발라주세요. 15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둔 후 찬물로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2번 반복하세요. 어두운 색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호리병 박은 먹을 수도 있고 자연적인 피부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얼리는 거예요. 호리병 박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즙을 짜냅니다. 장미수를 약간 첨가할 수도 있어요. 혼합물을 얼음틀에 붓고 얼린 후 피부를 상쾌하게 하고 싶을 때마다 사용합니다. 여기에 함유된 아연 덕분에 여드름 제거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제와 비타민C가 주름을 관리해줍니다. 왁싱은 가격이 비쌀 수 있으니 집에서 만든 설탕 왁스로 대체하세요. 한 컵의 설탕과 4분의 1컵의 물, 그리고 3큰술의 레몬즙을 함께 섞으세요. 재료를 잘 저어서 10분 정도 데우세요. 혼합물이 갈색으로 변할 때 글리세린 1큰술을 첨가하면 보습 효과도 더할 수 있지만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농도가 꿀보다 조금 더 진해지면 가열을 멈추세요. 패치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블랙헤드는 짜낼 수 있지만 화이트헤드의 경우 짜는 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물에 녹인 티트리 오일 몇 방울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2-3방울의 에센셜 오일을 4분의 1컵의 물과 섞으세요. 화이트헤드에 15분 정도 발라주면 서서히 사라질 거예요. 이건 또한 일반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메이크업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한 건 농도 조절을 위한 4분의 1컵의 칡가루,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한 코코아 가루 조금, 약 4분의 1큰술의 시나몬과 갈은 생강, 그리고 약국에서 찾을 수 있는 2큰술 정도의 고령토입니다. 건조한 곳에서 비금속 용기에 보관하세요. 이건 민감한 피부에 사용해도 좋지만 그렇더라도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해요. 흑설탕과 코코넛 오일은 겨드랑이 미백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샤워하기 전에 겨드랑이에 몇 방울 문질러 주세요. 그러고 나서 흑설탕으로 마사지하고 씻어내세요. 각질 제거 효과도 좋습니다. 카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지만 상처 치료에도 좋아요. 항균과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 카모마일 차로 머리를 헹구면 비듬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화장솜에 적셔서 눈 주변에 대면 붓기를 가라앉혀 줍니다. 가지는 산화방지제가 풍부하고 피부 수축에 도움이 됩니다. 가지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즙을 짜낸 다음 가장 좋아하는 홈메이드 마스크에 첨가하세요. 또한 장미수나 호리병박 주스가 없을 경우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가지 얼음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간 커피, 코코아 파우더, 코코넛 오일, 꿀의 혼합물은 눈썹 틴트용으로 좋습니다. 눈썹을 빗고 틴트를 고르게 발라줍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지만 천연 재료이고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고 향도 아주 좋아요. 눈썹에서도 좋은 냄새가 나면 좋겠죠. 안 그래요? 한약에 따르면 두피의 신경 끝은 손가락 신경의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문지를 때 혈류가 증가되어 머리카락이 성장하도록 자극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손톱을 문지르는 것은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까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어 심지어는 이른 흰머리가 나타난 걸 막아줄 수도 있어요. 매일 손톱을 문지른다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활동적이지 않았던 모낭이 되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손톱을 문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꽤 길게 걸리는 과정입니다. 최대 9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주먹을 반쯤 쥐고 엄지손가락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이제 손톱이 서로 닿으면 5분에서 10분 동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걸 발라얌 요가라고 하는데 제대로 한다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요가를 좋아하신다면 머리카락을 자라도록 도와주는 이 자세도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서서 하는 전굴 자세일 거예요. 똑바로 서고 다리가 가까이 붙게 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이고 손을 들어주세요. 이상적으로는 손가락이 바닥에 닿아야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유연해질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손으로 발뒤꿈치 뒤를 잡아보세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네, 정말로요. 이제 위로 올라올 준비가 되었다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 자세를 하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산 자세도 적절한 시작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발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비결은 발가락을 모으고 팔은 몸통에 맞추는 거예요. 호흡도 필수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길게 늘리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뼈를 아래로 내립니다. 꽤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주요 근육 포함해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소화기관을 도와줄 거예요. 소화불량과 스트레스는 탈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이아몬드 자세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내장을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이 자세를 하시려면 바닥에 똑바로 앉아서 다리를 뻗어주세요. 발뒤꿈치는 꼭 붙여주세요. 손바닥은 땅을 향해 합니다. 이제 다리를 꿇어야 해요. 그리고 손을 허벅지에 올리세요.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쉬세요. 자세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셨다면 다리를 뻗고 원래 자세로 돌아가세요. 그나저나 이 자세는 식사 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아사나예요. 피가 두피로 바로 흐르게 도와주는 아사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리 들기로 아주 간단해요. 바닥에 누워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팔은 몸을 따라 쭉 뻗어주세요. 몸을 쭉 뻗고 천천히 다리 위로 올리세요. 이상적인 각도는 약 45도에서 60도입니다.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좀 힘들지만 적어도 1분 정도 해보세요. 혈액순환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영양을 공급받으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고 건조할 일도 없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게 도와주는 다른 민간 요법이 있어요. 라벤더 오일은 두발에 좋습니다. 계절성 탈모와의 싸움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샴푸나 헤어 컨디셔너에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오일을 병 안에 바로 넣진 마세요. 아마 기름이 그냥 분리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오일을 두피에 직접 문지르지 마세요. 손바닥에서 샴푸와 오일을 섞어주세요. 평소처럼 머리를 감고 나서 카모마일 차로 머리를 헹구면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 차를 화장솜에 적셔 눈에 올리면 붓기도 줄여주고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좋고 최근 고양이가 장난에 치다가 발을 긁었다면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돼요. 향균과 항염증 성분이 있거든요. 두피 스크럽은 혈액순환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가게에서 파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소금이 들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꽤 가혹할 수 있어요. 설탕 2큰술, 코코넛 오일 1큰술, 식초 한 작은술을 섞어서 직접 스크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는 사과 식초가 좋아요. 로즈마리, 오렌지 등 이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좋지만 이센셜 오일에 알레르기가 없는지 패치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혼합물을 두피에 바르고 몇 분간 마사지하세요. 그럼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세요. 1, 2주에 한 번씩 사용하세요. 코코넛 오일은 갈라진 머리끝에도 유용할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길러도 더 이상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머리카락 끝부분이 계속 끊기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코코넛 오일은 머리가 갈라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발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 다른 민간 요법은 알로에 베라입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정말 유용해요. 진정 작용이 훌륭하여 탈모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베라 젤을 머리카락과 두피에 바른 후 잠시 놔두기만 하면 돼요.
샤워캡을 쓰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을 몰라보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샤워캡을 밤새도록 혹은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위에 온실 같은 게 생겨 열이 쌓이고 피지가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겠지만 그래도 그럴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피의 피지는 다른 피지와 달리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거든요. 하지만 열이 항상 머리에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은 스타일링 도구를 내려두고 자연 건조를 해보세요. 드라이기나 고데기로 스타일링했을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도 안 좋을 것 같지만 이따금씩은 이런 휴식이 필요해요. 잠자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편안한 베개가 있다면 베갯닛을 자주 갈아주세요. 베갯닛에는 세균이 많이 축적되며 그 세균은 피부와 머리카락을 해칠 수 있어요. 혹은 실크 베갯닛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피부나 머리카락 모두 늘어질 일이 없어요. 실크는 면보다 수분을 덜 흡수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피부 건조도 덜해질 겁니다. 만약 일어났을 때 건조한 머리카락이 엉킨 걸 푸는 게 평범한 아침 일과처럼 생각된다면 베개 없이 주무시는 걸 시도해 보실 수도 있어요. 사자머리가 되지 않게요. 모두 잘 때 뒤척거리잖아요.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베갯닛에 머리가 마찰하면서 손상될 수 있어요.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머리가 젖은 채로 잠드는 겁니다. 모발을 손상시키고 엉키게 만들며 위생적이지도 않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두피에 힘차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어려울 건 없어요. 손가락을 두피에 둥글게 문질러 주시면 되죠. 샤워할 때 두피를 많이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사지뿐만 아니라 샴푸를 씻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가 너무 빨리 기름진다면 샴푸나 린스를 사용하고 나서 머리를 잘 헹구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비오틴은 머리카락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식단을 약간 조절하기만 하면 충분하죠. 계란, 통곡물, 우유, 견과류, 고기 같은 살코기 단백질을 식사에 더하면 충분합니다. 우유를 실제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몸에는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당분을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효소가 사라지게 돼요. 이 효소는 유당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인들은 유당 소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약 68%가 실제로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한다고 해요. 사골에는 머리카락과 피부 모두에 좋은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어요. 콜라겐과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죠. 게다가 한의학에 따르면 신장은 두 발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골은 그 신장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덥거나 추운 날씨에서도 멋진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면 모자는 필수입니다. 겨울에는 영하의 온도가 모낭을 손상시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모발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햇빛에 노출되면 머리카락과 두피가 다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 모자를 쓰세요. 칼로리가 높거나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군살이 쉽게 찐다는 걸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신다면 포만감을 쉽게 느끼고 지방을 훨씬 더 빨리 태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치팅데이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특정 종류의 팝콘은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보죠. 중간 크기의 피망은 약 30칼로리 정도입니다. 속을 판에서 간 칠면조 고기나 간 쇠고기, 쿠스쿠스로 속을 채워서 오븐에 넣어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파프리카를 가늘게 썰어서 볶아내는 것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잔뜩 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식이성 발열 효과 때문에 계란 속의 소화 단백질은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신진대사란 섭취한 모든 음식을 몸에서 흡수하고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뜻해요. 식이성 발열 효과는 총 열량 섭취의 약 10%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다면 몸에서는 음식을 먹는 동안 약 200칼로리를 태울 것이고 음식과 관련된 다른 모든 과정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거예요. 치즈와 설탕, 우유를 넣어서 오믈렛을 만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계란은 우리가 먹기에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다음 메뉴는 연어입니다. 가능하다면 농장에서 기른 양식 연어 대신 야생에서 잡은 자연산 연어를 찾아보세요. 너무 당연하다고요? 양식 연어는 칼로리와 지방의 비율이 높고 오메가6의 양도 더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이런 양식 연어를 많이 섭취하고 있죠. 양식 연어와 자연산 연어를 나란히 두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양식 연어종에는 지방을 나타내는 흰색 줄무늬가 더 두껍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어는 포만감이 강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샐러리는 95%가 수분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낮은 열량의 음식 중 하나죠. 포만감이 꽤 있고
칼슘, 칼륨, 항산화 물질 등 필수 영양소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과정을 늦춰주는 영양소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활성산소와 불안정한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식단에서 균형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샐러리 음식에는 쌀사와 같은 저칼로리 딥을 곁들여도 됩니다. 일반적인 용량의 살사는 약 130칼로리 정도입니다. 핫소스도 좋아요. 칼로리가 적고 참치, 계란 또는 닭고기와 같이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잘 어울리죠? 샐러리나 고추 같은 채소도 잘 어울려요.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 때문에 소스가 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분은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줄 것이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금치는 열량이 가장 낮은 채소 중 하나일 겁니다. 어차피 시금치는 대부분 물이고 한 컵에 7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식이섬유죠. 덕분에 포만감이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과 같이 유용한 영양소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요리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시금치는 날로 먹거나 스무디에 넣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다른 녹색 채소는 브로콜리와 케일이에요.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쪄서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곁들여 먹을 수도 있죠. 브로콜리는 한 컵에 31칼로리이며 케일은 33칼로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간은 아마도 지난 3000년 동안 케일을 먹어왔을 겁니다. 초기 로마 시대의 문헌에서는 잎이 무성한 녹색 식물에 대해 언급하는데 아마 케일도 여기 포함되었을 거예요.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겨울철, 가을철, 선선한 날씨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 보관하세요. 생야채의 맛을 좋아하신다면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케일 잎에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굽는 거예요. 콜리플라워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렇게 당기는 음식은 아니지만 한 컵에 27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생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콜리플라워를 쪄서 향신료와 허브 또는 레몬 제스트로 맛을 내실 수 있어요. 구워도 좋고요. 콜리플라워는 쌀이나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에 좋은 대안이 되어줄 겁니다. 콜리플라워를 잘게 썰어 프라이팬에서 요리하거나 삶은 다음에 으깬 콜리플라워 요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워낙 저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버터를 넣어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콜리플라워는 저탄수화물 피자를 만들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수프를 더 많이 드셔보는 건 어때요? 수프에서 최소 90%는 수분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료에 달렸습니다.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한 야채로 수프를 만들고 닭고기와 같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곁들여 드실 수 있어요. 생선, 쇠고기, 버섯, 토마토 수프 등 크리미한 수프를 만들면 배가 불러서 자동적으로 음식이 덜 먹고 싶어지고 그만큼 느끼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 목록에서 애호박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칼로리도 낮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애호박 파스타, 국수, 구운 애호박 튀김 등 끝도 없죠? 특히 애호박은 파스타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애호박을 멋지고 얇게 썰어줄 특수 칼까지 갖고 계시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가장 풍미가 좋은 건 작거나 보통 크기의 애호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호박을 채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애호박은 씨앗에서 나오고 꽃이 피는 부분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애호박은 과일이라는 거죠. 아보카도는 어떤 조리법에도 쉽게 곁들일 수 있으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건강에 좋은 지방이 가득 차 있어요. 아보카도 칼로리의 거의 80%는 지방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아보카도도 채소가 아닌 과일입니다. 껍질이 어두울수록 아보카도가 더 잘 익었다는 뜻인데요. 만약 숙성 과정을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종이 봉투에 잘 익은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함께 넣어주세요. 바나나가 만들어내는 에틸렌가스는 아보카도를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아보카도의 반쪽을 살사로 채우거나 바다소금을 살짝 뿌려 드셔도 좋아요.
닭가슴살은 가장 기름지지 않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꼭 식단에 추가해주세요. 근육을 회복시키고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줄 가벼운 저칼로리 식사를 하고 싶을 때 완벽하죠. 또 이 목록에 있는 채소들과 잘 어울릴 거예요. 건강에 좋은 간식은 존재합니다. 견과류가 그 예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만감이 더 오래 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과자, 감자튀김 같은 정크푸드 대신에 피스타치오, 아몬드, 헤이즐넛 또는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를 한 줌씩 드세요. 그리고 더 오래 드시려면 껍데기 채로 보관하세요. 가볍고 영양가 있지만 또 신선한 간식을 먹고 싶다면 얼린 포도 한 컵 어떠세요? 맛은 달달하지만 칼로리를 지나치게 섭취할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포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얼린 바나나도 좋습니다. 영화나 좋아하는 TV쇼를 보면서 팝콘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팝콘도 저칼로리 음식 목록에 있으니까요. 팝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지방이 늘고 살이 찌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버터가 많이 들어간 걸 고르신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일반 옥수수 팝콘을 사시면 기름과 버터를 많이 넣지 않고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팝콘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때문에 한 번에 팝콘을 너무 많이는 먹을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 팝콘처럼 건강에 좋은 간식보다는 감자칩을 많이 먹는 게 더 쉽겠죠. 그릭 요거트나 저지방 요거트를 먹어도 좋아요. 요거트를 얼리거나 신선한 과일, 다진 아마씨, 심지어는 저지방 그래놀라와 함께 드실 수 있어요. 아주 쉽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좋은 간식이죠. 수박은 90% 이상은 수분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대부분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먹지 못할 거예요. 수박 한 컵은 50칼로리 미만이에요. 보너스로 더운 여름에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대부분 물로 구성된 음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샐러드와 잘 어울리고 많이 먹어도 좋은 건 바로 오이예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섬유질 등이 들어있죠. 간단하게는 오이를 썰어서 약간의 소금을 뿌려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실 한 가지는 가끔씩 건강엔 나쁘지만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고수한다면 크게 나쁠 건 없을 거예요. 잘 아시겠죠?